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브라운백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입니다.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를 기획 및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시작해서 4부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총 12회의 이 웨비나 시리즈는 저희 S랩에서 기획 및 주관을 하고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보다 더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의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기로 하신 세 대학의 연구소들 그리고 연구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의 기획 취지와 오늘 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시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 전환, 뭐 이런 시대적 전환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학의 다양한 역할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사안보 중심의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성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평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서구적 근대 의식과 이로 인한 이제 생태 위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 위한 뭐 인간 비인간의 정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구체화되어야 될 제도 규범, 정책의 설계,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 구체화시켜 보기 위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학술 행사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3강으로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요, 데이터 과학과 생태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조혜인 박사님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환경팀의 시니어 프로페셔널로 재직 중이시고요. 조 박사님은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녹색기술센터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서 이제 북케미래 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공학 영역과 정책 영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발표는 데이터 과학이 생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학술적인 고민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녹색전환연구실 김도균 연구위원입니다. 환경재난과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사회학자이시고요. 현재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김도균 연구위원님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평소 전공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시는 사회과학자시라서 이번 토론의 적임자라고 사료되어서 저희가 오늘 어려운 시간 함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열한 기업 현장에서 그리고 학기 말에 상당히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발표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Q&A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몇 분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또 발표자 혹은 토론자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조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삼성전자에서 환경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데이터 과학과 생태 평화라는 주제로 제가 일전에 연구했던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 그 연구 결과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자꾸 이걸 제가 전체 화면으로
네. 먼저 데이터 과학과 생태 평화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주제가 생태 평화에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되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낯설긴 한 주제인데요. 제가 그런 시도를 했던 경험들을 이제 연구 사례를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주제가 아주 큰 화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우리도 정말 동남아 정도의 그런 스콜과 같은 형태의 기후변화, 이상 기후 현상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피해는 이제 날씨 변화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는 이러한 피해가 이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2022년 4월 이래로 분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가 거의 590만 명 정도에 달했는데 그중에 180만 명은 자연재해로 인한 마이그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초에는 이제 탈레반 피해로 인해서 이동이 7,400명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 가뭄, 홍수, 지진으로 인한 이동이 12만 4천 명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를 피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농작물 재배의 형태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이제 변화하는 기후 변화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밀 농사에 비해서 적은 물을 요구하는 아편용 양귀비 재배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탈레반 금지에도 불구하고 22년에 32%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많은 나라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제가 일전에 근무했던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재배량이 감소되어서 일자리를 찾아 이런 생계를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이런 생계를 위한 싸움은 국제적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제 기후와 시큐리티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났던 그 수단 다푸르 분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 사망하고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푸르 분쟁의 기원은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었습니다. 그쪽 지방인 1980년대부터 지속된 온난화 현상으로 이러한 인도양 상공에서 만들어지던 열대 몬순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20년간 수단 남부 지방의 강수량을 거의 4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 이제 과거의 수단에서는 이런 목축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목축에 종사하던 이제 북부 아랍계 그리고 농사를 짓던 이제 남부 흑인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과거의 반면에 이러한 강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식수와 식량이 넉넉지 못해 이제 그런 부족한 이제 주민들 간의 싸움이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이제 컨플릭트가 결국 큰 이제 내전으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시플이 이제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죠. 이제 거기에서 이러한 국가별 내전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매트릭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8년에 다자평화 오퍼레이션 기구로 파견된 사람의 수를 여기에 이제 이 컬럼에 적고 그리고 탑10 국가를 추출했습니다. 그런 뒤 이제 탑10 국가의 그 기후변화의 취약도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모든 탑10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하다라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후와 분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바로 이제 미국 스탠퍼드대 캐서린 메시 교수의 연구였습니다. 그때 20세기 그때 결과가 20세기 무력 충돌의 최대 20%는 이제 기후 변화와 극한 이상 기후 현상에서 발발했다고 이 연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서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퀀터터티브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IMF에서도 최근에 연구를 수행해서 2022년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제 아프리카의 해당 기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분쟁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런 상관관계를 퀀트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이제 38%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 제가 잘라둔 화면은 이제 IMF 보고서에 이제 한 그 컨클루딩 리마크를 이제 제가 스냅샷을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 그리고 젊은 남성의 분포가 높은 인구 통계 등이 이러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이 연구는 밝혔고, 기본 건강 케어 서비스, 그리고 질 높은 사회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고, 또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양이 많으며 세금 수익의 동원 등이 뒷받침되는 나라들은 기후와 갈등 구조에 더 높은 회복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후와 갈등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련성을 설명하는 이유들은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적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때론 정부 거버넌스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어떠한 이유가 이런 특정 국가를 과연 기후변화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 이유를 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취약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이러한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바로 이 이유와 그리고 서로 간의 연관관계, 코릴레이션까지 밝혀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후변화를 다루는 이 분야에선 CDM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동시에 이제 CDM이란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라 해서 이제 선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에 대하여 적응하고 미티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저감되는 CO2 저감량을 이제 선진 국가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탄소 크레딧의 개념을 일찍부터 도입한 이제 메커니즘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선진 국가들이 사전에 어,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떤 나라에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 뭐 예를 들어 100이라는 탄소를 감축할 것 같아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단계로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단계도 모니터링과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과정 동안엔 과연 이 프로젝트가 이제 사전 평가했던 것처럼 정말 100을 감축을 하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80을 평가했다. 만약 100이라고 평가가 되었지만 이제 80을 실제로 감축했다라든지 혹은 120을 감축했다라든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게 되는데요. 제가 살펴봤던 점은 바로 이 CER 이슈 레이트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전 평가 결과 100톤의 탄소에 비해서 우리가 최후에 얼만큼의 탄소를 감축했느냐에 이제 그 레이트를 매긴 이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을 했다가 뭐 80을 실제로 감축했다 이러면 이 이슈언스 레이트는 0.8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1 이상의 이슈언스 레이트를 이제 도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살펴봤던 이제 CDM 연구 과제들은 그때 당시 3,338개의 과제였는데요. 이 과제들을 나라별로 이제 이슈언스 레이트를 매겨서 이제 나라별로 살펴보니 이 분포가 아주 거의 뭐 0에서 2 또는 6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넓은 레인지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런 오버 퍼포먼스 혹은 언더 퍼포먼스를 과연 무엇이 이런 영향을 주느냐. 우리는 결국 오버 퍼포먼스를 하고 싶잖아요. 앨리스트 1이라도 도달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펀더멘털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요 CDM 과제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 이런 CO2, CDM 사업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만이 결정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적, 또 때로는 이제 데모그래픽적인 요소들도 많이 영향을 줄 텐데요. 이제 이러한 점에 발발해서 이제 월드뱅크의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라는 지표들을 활용했습니다. 거기 이제 월드뱅크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는 총 1,442개가 있고 매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자료들의 이 인디케이터들을 활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의 오버 퍼포먼스와 그 언더 퍼포먼스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용한 알고리즘은 랜덤 포리스트라는 것인데요. 랜덤 포리스트는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한 다양한 인자가 이유로 뽑혀지는데 결과는 이러하다. 이랬을 때 이 수많은 인자 중에 과연 어떤 인자가 얘한테 많은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결과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뭐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하이드로 등등 이제 테크놀로지 타입에 따라서 이러한 월드뱅크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의 영향이 다르게 보여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숫자가 클수록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일례로 이제 요곳은 하이드로 만의 결과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랜덤 포리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돌리게 되면 그 원인들이 수많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원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된 원인 이 원인들의 점수를 다 매겨주고요. 그 사이사이에 얘네가 어느 정도로 이제 영향을 주는지도 다 밝혀내 주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일례로 하이드로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언더 퍼포먼스냐 오버 퍼포먼스냐라는 이제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볼만한 것이 이제 439개의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이 컬럼이겠죠. 이제 이 컬럼 안에 모여 있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또 언더 퍼포먼스인데 그렇다면 그 언더 퍼포먼스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를 찾아서 따라가 보면 이 먼저 PM2.5 폴루션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컨섬션의 레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과 결국 우리가 얻는 결과 간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로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우리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다양한 인자들이 있기에 이 다각도를 살펴보는 지속 가능성 연구가 기후변화와 이제 아주 파지티브한 커릴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결국 이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도 우리의 회복 탄력성 역시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인터랙션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 NDC와 이제 발런터리 내셔널 리뷰라는 컨셉을 여기 앞에 붙였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먼저 이 발런터리 내셔널 리뷰 같은 경우엔 SDG를 이제 세운 그 우리 국가들이 각자 이제 이 SDG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얼만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라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발런터리여서 꼭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나라는 심지어 파워포인트를 PDF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나라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런터리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그 리뷰 페이퍼입니다. 대신 여기 이제 리뷰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 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떠한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스코어 카드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DC의 경우엔 네, 우리나라도 이 목표를 세우듯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실는 그 NDC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두고 과연 이러한 두 가지의 그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가 얼만큼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현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 VNR과 NDC를 작성하는 부서조차도 서로 너무 다른 부서들이 작성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사일로적으로 이 두 가지 업무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역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링키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선 일단 이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이게 이제 스코어 카드를 말하는데요. 이 스코어 카드와 NDC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스코어 카드가 뭐 어떤 국가는 SDG 12에서 잘했다, 뭐 13에서 잘했다라든지 SDG별로 점수를 매겨주는 이제 시스템인데 과연 그 결과가 NDC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 골과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NR 리포트인데요. 이 VNR 리포트에 작성되어 있는 그 내용, 그 텍스트적인 내용 자체와 이제 NDC에서 세우는 그 고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이때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라고 하여서 이제 자연어 기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실 수 있는 결과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스코어 카드와 이제 NDC 간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가장 윗단에 있는 선이 그 NDC를 높이는 NDC를 더 높이는데 이제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인자가 있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SDG 2번, 3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16번 정도가 이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50개의 인디케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탑 5를 추려봤는데요. 그 탑 5는 바로 이제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얼만큼 수출하는지, 그리고 건강과 교육에 대해서 거버먼트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일렉트로닉 웨이스트, 전자 물품의 이런 이제 웨이스트가 얼만큼인지, 또한 네 번째로 관련되었던 인디케이터는 이제 이러한 수입에 CO2가 얼만큼 이제 내재되어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에 관한 인자도 이런 NDC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VNR 리포트, 즉 NLP 자연어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여기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건 국가들의 여기 다양한 국가들의 VNR 결과인데 국가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VNR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의 형태와 그 관계가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컴 레벨로 컬러링을 해봤는데요. 이제 인컴 레벨로 처음에 컬러링을 했을 때 딱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큰 개념으로 두 개 레벨로 이제 하이 인컴과 미들 인컴을 합치고 로우 인컴과 로워 미들 인컴과 로우 인컴을
펼쳐서 살펴보니 조금 더 이런 하이 인컴과 어퍼 인컴 레벨 컨트리들은 조금 더 왼쪽 끝쪽에 이제 서로 포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봤던 국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바로 북한과 몽골리아, 나미비아 이 세 국가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그런 국가의 그런 거버넌스 구조나 이제 유사한 점들이 많고 나미비아와 북한이 서로 교류했던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도 많이 있기에 이런 VNR 리포트 자체에도 그 텍스트 자체에도 많이 담아내져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어떤 점들이 서로 비슷하고 서로 이제 다르게 만들어지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를 여기 이제 어떤 점들이 이들 유사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북미 쪽에 있는 캐나다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북한 역시도 어떤 점에 있어서 한국과 이렇게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건그 VNR 리포트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였고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 텍스트를 분석한 수많은 결과 중에 가장 급이 되는 분석 결과만 추려낸 모습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한국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 인바이러먼트, 소사이어티 이 세 글자입니다. 이제 요 세 가지 키워드 외에는 아주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VNR 리포트에서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한 집중이 컸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그 주변의 단어에 대한 집중은 약했고 또 서로 간의 그 연결 관계도 약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연결 관계는 이렇게 이 단어 간을 잇고 있는 이 라인의 굵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라인의 굵기가 두껍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올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른 국가들은 조금 더 두꺼움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 좀 한국은 이 세 가지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서로 단어 간의 이런 그 공유 그리고 단어 간의 서로 링키지가 이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과연 어떠한 SDG가 과연 연관을 띠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 끝부분에선 뭐 우먼, 걸 등을 통해서 SDG 5 젠더 이퀄리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코노미 측면에서 SDG 8, 그리고 소사이어티와 에듀케이션 측면에서 퀄러티 에듀케이션 이 세 가지 SDG가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태리의 키워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이탈리아를 보시면 한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국과 달리 이탈리아의 경우엔 조금 더 이 거미집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제 스프레드 아웃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는 이 스프레드 아웃 되었던 아이들이 조금 더 서로 연결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제 단어들이 서로 더 연관 관계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어떠한 SDG가 담겼는지 살펴봤더니 이제 여기서 역시도 SDG 5, 4, 그리고 8 등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였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아까 그 거미집 같은 구조가 캐나다에서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탈리아보다도 더 조밀하게 연결을 띠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펴본 이제 SDG 각각을 살펴봤는데 이제 역시나 젠더 이퀄리티 SDG 5가 보여졌고 또 SDG
세븐, 어포더블 앤 클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의 이제 특징상 이 인디지너스 그룹에 대한 언급과 이 그룹에 대한 이슈들을 더 많이 이제 VNR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입니다. 이제 살펴본 결과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아실 수 있으시겠다시피 이런 시스템이란 단어가 가장 크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이어서 매니지먼트 플랜 등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여드렸던 그 VNR 결과가 VNR 리포트가 서로 얼마나 유사성 혹은 이제 다른 점을 띠는지를 살펴봤던 그 VNR 결과를 NDC와 연결해 보기 위해서 이 골 13번 SDG 13번 골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SDG 13번 골과 골의 그 스코어 카드 결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컬러링을 해봤고 또 NDC의 크기가 NDC의 그 목표치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동그라미 크기를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다시 이 VNR 그래프를 조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보실 수 있는 건 여기 이렇게 작은 NDC를 가지고 작은 크기의 원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바로 이제 NDC의 레벨이 낮았고 화석률에 대한 의존을 뜻하는 내용이라서 그 고래 점수가 높을수록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이제 여기서는 좌우로 좀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좌측에 반해 우측 쪽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NDC 골의 그 정도가 낮았고 그리고 골 13번 즉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네,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했던 연구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해서 의도적인 또한 또는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팩터들을 분석 결과 코릴레이션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는 조금 더 헷갈려서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를 가지느냐라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조금 더 시너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의미를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계획에서 많이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평 감사드립니다. 그 후반부에 약간 연결이 원활치 않아가지고요. 예, 소리가 잠깐 들리지 않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도 저기 뭐 전반적인 내용의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기 이어서 이 김도균 연구원님께서 예,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예, 예, 들립니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뭐 데이터 과학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윤 교수님이 부탁을 하셔서 뭐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회의다라고 해서 저도 공부 좀 하고 이런 심사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 뭐 어떤 부분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어, 이런 연구가 어떻게 기후변화, 또 크게는 환경정책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지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분쟁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국가 간 분쟁도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기도 하고 또는 국가 내에서의 중요한 사회 불안의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죠. 일종의 뭐 기후 난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발표하시는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후 온난화가 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콩 심은데 콩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밭이 안 좋으면 콩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후 온난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그 국가가 그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 제도의 문제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뭐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IPCC 보고서 같은 것도 보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 간의 연구, 융합 연구의 중요성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제가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페이지 뭐 18페이지에 그때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보면은 SDGs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게 소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접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좀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입 과정에서의 어떤 CO2 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 NDC와 좀 연관성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얼마나 이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교육에 돈을 예산을 지불하느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데이터 과학의 어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잘 이해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데이터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윤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희 사회과학자는 논리적인 사고 추론이잖아요. 근데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건강과 교육에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과 NDC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라고 하는 게 직접 사실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건강과 교육에 국가의 투자라고 하는 게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과학적 근거를 사실은 이제 좀 갖게 됐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아니면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이라든가 이탈리아 그다음에 캐나다를 비교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캐나다가 NDC NDC 분야에 있어서 한국보다 좀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이 표 가지고 보면 나은 건데 좀 흥미로운 게 2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젠더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젠더와
시사에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 보이는데 이 그림을 따르면 젠더 불평등 문제와 NDC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다양한 그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NDC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한국은 키워드들이 조금 더 단조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림만 봤을 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키워드들이 뭐랄까 좀 더 다양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조금 궁금한 측면들이 예,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전 데이터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적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발견들, 예, 발견들. 그런 발견들이 좀 있으면, 저처럼 이제 사회과학이라든가 뭐 정책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정책적 대안을 좀 더 폭넓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가 건강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바로 직선적으로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불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 추론이 안 되고. 근데 이런 데이터 과학의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 저희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교육에 투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기후변화 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영역들을 좀 발견해주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도 나중에 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너무 좋은 포인트들을 다 찝어주셔서 저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부분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것은 이유일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을 할 때도 과연 언제 우리 상품이 많이 팔리느냐 이러한 연관관계를 찾을 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선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어떠한 특정 과자가 좀 많이 팔린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말 태풍과 이 과자 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또 그러한 연관 관계를 찾아가면서 본인들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 마케팅 스트래러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AI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정말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저는 앞으로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페이지들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이제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스펜딩이 과연 이 NDC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냥 생각했을 땐 정말 잘 느낌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링키지를 또 얘네가 다 하나하나 말해줍니다. 이 거버먼 스펜딩이 과연 어디에 영향을 줬고 이 인자가 또 어디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링키지를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조금 더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NDC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점들이 있던 그래프에서 VNR이 국가별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본 뒤에 과연 유사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국가들의 VNR을 유사하게 했느냐를 알기 위해 그 국가의 VNR만 살펴서 이제 키워드 네트워크를 그렸던 거라 이제 여기서 NDC와의 연관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질문을 다 커버한 거 맞을까요?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발표 토론이 지금 이어졌고요.
그 질문이 오늘 같은 경우 지난 주차 같은 경우는 질문이 막 5개, 6개로 넘어가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질문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참석한 분들은 이미 지금 25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 조인 박사님께 지금 사회자긴 하지만은 뭐 하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 제가 드린 질문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오늘 이제 이 웨비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청중분들이 학계나 혹은 뭐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학생들도 있는데요. 많이들 이제 저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뭐 정치학 뭐 개론 수업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연구를 할 때 여러 이제 방법들을 혹은 이제 접근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왜 기존의 통계학이 아니라 왜 데이터 과학을 쓰는지 혹은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뭐 저는 일단은 통계학은 왜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추론에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과학은 무엇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데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보다 훨씬 이분의 전문가이신 조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들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하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좋은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라는 건 이 일시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툴인 반면에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는 예측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 언급했던 IMF 연구 사례도 이 이코노미 매트릭스 메서드를 사용한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인자와 그리고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들이 여기에 뭐 38% 영향을 준다라는 그 영향의 정도만, 현재 일어나는 영향의 정도만 밝혀낼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했을 경우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자들 간의 관계도 알 수가 있고 그 인자들이 최종적으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고 플러스로 이 인자들의 영향이 미래엔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큰 장점을 보이는 이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그 사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Q&A를 보시면 다 같이 질문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일단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신 부분에서 한국, 캐나다, 북한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후속 연구랄까요? 다른 국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특이한 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정세희 님께서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음, 어, 아, 어, 네, 아직은 후속 연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없었고요. 현재는 사실 이 연구 결과들이 아직은 퍼블리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이제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과 함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논문을 적는 과정에서 이런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은 오고 갔었는데 아직은 그 국가를 선정하지는 못한 과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들도 굉장히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위치가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혀 독일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유사한 위치에 있기도 했었고, 일본은 왠지 한국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너무 유럽과 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두 국가도 한번 고려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충분히 내 후속 연구를 아직 진행 못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예. 저기 조인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게 지금 아직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연구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말씀도 사실 주셨었는데, 예, 이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후속 연구로 계속 이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또 다른 질문은 지금 올라오지 않아가지고요. 예. 뭐 저희가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조인 박사님과 그 김도균 박사님 두 분께 예, 간단히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 잠시만요.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그 사이에. 요거 하나 질문 받고요. 예,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과학이 보여준 여러 지표가 환경과 생태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 과학이 보여주는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든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혹은 이제 이러한 걸 관련된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예, 항공에 대해 김성훈 씨가 예, 질문하셨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데이터 과학과 이 환경의 관계가 아주 높은데요. 저는 실제 사례는 아직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 유러피안 커미션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TF를 조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유럽에서 또 시작이 되면 또 많은 이제 임팩트를 다른 나라들에게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후 조금 더 이제 정부들의 그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체적인 마무리를 예, 조인 박사님하고서 김동윤 박사님께서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제 연구 결과 논의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문을 적고 있는 터라 오늘 특히 김도균 박사님께서 주신 코멘트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제 질문들 제가 앞으로 작성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쯤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좀 정책에 활용된 게 있냐. 뭐 저도 이제 잘은 모릅니다만 저희 연구원에도 환경 데이터 전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기 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기 뭐 빅데이터라든가 금방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법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브라운백 지금 세미나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부 요 3주 동안 진행된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구성이 발표는 이제 공학을 전공을 하신 주로 현장에 계신 이 학자분들과 그리고서 토론은 주로 학계나 연구 쪽에 계시는 이 사회과학자분이 토론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공 분야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관심사는 일치하지만은 학자분들께서 사실 편치 않으신 자리일 수 있었는데요. 예, 오늘 두 분 포함해서 그동안 지금 3주 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선생님들이 기꺼이 함께 이렇게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브라운백 웨비나는 지난 3주 동안 데이터와과 평화를 다룬 이제 일부를 마치고요. 이제 9월 달에 여름 보내고 나서 제 2부 이제 생태와 평화를 다루는 주제로 다시 만나뵐 겁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내를 받으신 이메일링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개설을 해서 이후 행사를 계속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서 영실 유튜브나 이제 홈페이지에도 역시 안내가 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서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점심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세대학의 연구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